예, 나는 홍범도다. 감히 가차는 잣대로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네. 홍범도 장군,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아유,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내용 준비하면서 예.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기도 했고 좀 슬프기도 했던 게 그 한 사람의 삶, 홍범도 장군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슬픈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좀 슬펐고 후손으로서 참 죄송스러웠던 게 저도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찾아보니까 모르는 게 많았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했고 맞아요. 예. 또 하나는 후손들이 진짜 감히 우리가 이 하찮은 정말 잣대를 가지고 이분을 뭐 사회주의자다 민족주의자다 뭔가 자꾸 규정짓고 잣대를 자꾸 들이대는 이 행위 자체가 전 너무 사실 죄스러웠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사실 어제 이제 내용 정리하고 작가분한테 보내면서 후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제가 카톡을 보낼 정도로 정말 좀 죄송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삶의 시기가 한 3가지 시기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제 조선에서 태어나서 조선에서 이제 의병운동을 하는 시기까지인데요. 홍범도 장군 그 초년을 살펴보면 이분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뭐 민족 해방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투쟁을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낳고 난 다음에 7일인가 뭐 한 일주일 이내에서 이제 돌아가셨고 옛날에 뭐 의학이 뭐 열악하니까 아기 낳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되는데 고아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머슴살이를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당시 이제 조선에 이제 군대에도 또 15살인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먹고 예를 들면 정말 초기에는 뭐 어떤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정말 살아남는 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이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종이 만드는 제지 공장 노동자로도 근무하고 어디 광산에서 노동자로도 근무를 하고 또 어느 이제 절에 들어가서 행자승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뭐 불교를 닦고 도를 닦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절에서 이제 일꾼 같은 걸로 이제 사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함경북도 북청이라는 데에서 이제 한편에 농업을 하면서 한편에서 포수를 하셨더라고요. 이때부터 조금 그래도 생활의 안정이 좀 있는 거고 이 포수들이 당시에 협동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계라고 하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장으로 이제 추대가 될 정도로 신망이 이제 두터웠는데 제가 봐서는 이 당시에도 이 전에도 일단은 일제에 대한 이 반발, 이 문제의식이 있어서 일부 이제 의병 활동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분이 이 독립운동 홍범도 장군께서 이제 독립운동 의병 이에 나서시게 된 거는 1907년도에 일제가 모든 총포하고 화약류 단속법이라 그래가지고 포스트를 총을 전부 이제 뺏는 법을 이게 통과를 시켜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일제가 보니까 총이 있으니까 자꾸 저걸 가지고 이제 우리 공격하는구나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빼앗으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포스들이 이 생계 문제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이런 성격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선인으로서 일제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도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생존권을 건드리니까 참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의병 부대가 만들어졌고 이제 의병 활동은 전개를 했는데 이 의병 활동 전개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철저하게 친일 세력들을 이제 척사를 합니다.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었냐면 친일이 아니더라도 당시에 이제 조선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거의 망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타막 부패 관리들이 많았겠어요. 이 관리들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응징을 하면서 빼앗은 이제 물자나 돈을 본인들이 가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난한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조선 말에 그러니까 의적 같은 활동들을 이제 병행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 주민들이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아주 이 탁월한 그러니까 게릴라전으로 탁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꼭 무슨 코바의 체게바라 이런 것처럼 이분도 이제 게릴라전에 능했는데 이 게릴라전에 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제가 보니까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딱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우리 동학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함부로 백성들의 물건을 뺏지 않고 예를 들면 뭔가 물건이 생기면 나누고 백성들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지를 받는데 의병 활동 하다가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아들이 중대장
네. 했던 친아들 홍양수 본인이 기록에다가 예. 그 애통한 기록을 이제 남겨놓는데 네. 애통해하지 않고 이순신 장군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난중위기에도 보면 이순신 장군도 그 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담백하게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아들 홍양순이 전사했다라고 한 얘기를 네. 이제 적어놓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당시 조선 안에서 한반도 안에서 의병 활동을 전개하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일제가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고 토벌을 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만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네. 2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만주로 갔다가 또 만주에서도 계속 이제 일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침입을 해오니까 결국 연해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네. 상황이 있는 거고, 연해주 왜 가냐? 당시에 왜 그러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이 연해주를 왜 갔을까? 이런 여기부터 파야 되는데 예. 러일 전쟁. 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당시에 이제 완전히 이제 일제가 침략해 들어오는 거에서 막아낼 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아시면 나중에 만주국 같은 괴뢰국이 생길 정도로. 근데 그래도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 졌지만 그래도 이제 주권 국가라고 하는 틀을 유지하고 있었고, 일본이 차마 러시아 영토까지는 못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네. 연해주를 가야 안전하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러일 전쟁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연해주를 간 거예요. 근데 네. 벌써 이런 것부터 문제 제기하고 시비 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홍범도 장군만 가신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럼요. 이런 이유로 갑니다. 응. 그리고 거기서 10년간을 절치부심해요. 제가 보니까 1910년쯤에 가셨는데, 그래서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딱 들고 일어나니까 가야 된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 속에서 1919년 말부터 계속 국내 진공, 국내 진입 작전들을 전개를 하시죠. 그러다가 1920년에 봉오동 전투, 그리고 여기서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청산리 대첩에 또 참전을 해서 김자진 장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또 대승을 해요. 네. 근데 이 과정을 잘 보니까 일단은 봉오동 전투의 의미가, 우리가 이제 청산리 대첩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봉오동 전투의 승리가 독립운동가들한테는 당시에 독립전쟁의 제1회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그 다음에 이제 청산리 대첩 뭐가 뭐 우월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봉오동 전투 역시도 청산리 대첩 못지않게 대단한 승리였다라고 하는 1회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대단한 봉오동 거였다. 승첩이라고 부르죠. 예, 승첩.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참 그런데요. 이 홍범도 장군의 이 가만히 특색을 보면 연합주의자예요. 왜냐하면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당시에 무장투쟁을 해서 독립군이라 그래봤자 몇십 명, 몇백 명, 뭐 예를 들면 일제의 그 수백만의 그런 군대와 예를 들면 무기하고 생각해 보면 정말 열악한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독립운동을 사이에서도 당시에 분열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연합주의자인 거야. 그래서 봉오동 전투의 승리, 청산리 대첩의 승리가 네. 사실은 혼자 이뤄낸 승리가 아니라 전부 다 다른 독립군들하고의 연합을 통해서, 연합전선을 네. 통해서 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네. 이제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절정기, 독립운동으로서 보면 절정기일 수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화려한 시기였을 수 있는 두 번째 시기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한인사회당 참전 예.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아까 한 10년간을 이제 러시아에서 1910년에 연해주로 가셨고 1919년, 20년에 이제 봉오동 전투라든지 참여하신 거니까 10년을 러시아에 이제 계셨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에 있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한인사회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여러 너무 복잡한 얘기는 일단 좀 쭉 빼겠습니다. 네.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당시에 러시아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러시아는 당시에 소위 말하는 재정이 무너지고 소위 말하는 백군과 적군, 그러니까 향후 러시아를 지금 어떤 체제로 갈 거냐. 재정 러시아가 예, 무너지고. 재정 러시아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혼란 시기에서 백군과 적군. 적군은 이제 소위 말하는 레닌, 볼셰비키 쪽이고, 더 쉽게 얘기하면 레닌 뭐 이런 쪽인 거고, 예를 들면 백군은 재정 러시아 쪽에. 그렇죠, 그런 쪽, 또는 뭐 소위 말하는 뭐 자본가 뭐 이런 맥락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당시 백군은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이 백군을 지지하는 거예요. 특히 일본.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유럽은 일부 군대도 파견해서 백군을 지원했을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군은 일본군이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당연히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백군에게 갈 수가 없어요. 네, 적군에게. 당연히 적군에게 가는 거죠. 근데다가 또 아시겠지만 초기 사회주의 운동들이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엄청난 비판. 예를 들면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해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고 지원도 많이 했고 대우도 많이 해줬어요. 태제도 발표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당시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잣대로 봐서 무슨 빨갱이가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아무 맥락적 이해나 역사적 이해가 없는 쏘는 독립운동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예. 일본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게 밑에 깔려 있나? 홍범도 장군을 폄훼하는 거는 예. 일본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좋아할지. 그렇죠. 근데 자 그런 거에 제가 조금 더 그냥 보태보면 당시 했던 멘트를 보면 한인사회당 창립에 찬성하면서 네. 이분 주도한 게 아니라 찬성하면서 하신 멘트가 나는 외놈들과 전쟁이 시작되면 의병대를 조직하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직하려는 혁명당이 시킨 대로 전투하겠다는 것을 맹세한다. 네.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군인이에요. 요즘 저희가 요즘 또 다시 참군인이 누군가 고민되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군인인 거예요. 이분 그 흉상이 육사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전 이 멘트를 보고 정말 아주 확실하게 생각한 겁니다.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일관되게 외놈들과 전쟁이 시작되면 나는 의병대를 조직해서 나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어디 무슨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사회주의가 뭐가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주의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플러스 알파 홍범도 장군 개인은 철저하게 독립 의병이라고 하는 의병장의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일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한 분이다라고 하는 맥락들이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감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하여간 다시금 하여간 화가 좀 나고요. 그리고 이런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봉오동 전투 직전에 이제 막 독립군을 조직을 하고 있는데 적군 몇 명이 이제 패잔병이 몇 명이 왔대요. 이제 백군 적군 싸우다 보니까 패잔병이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뭔가 우리랑 이제 한 편이 있다가 왔는데 이제 장군이 딱 맞아주면서 이제 이 적군들은 야 우리 빨리 러시아 딴 데 가서 적군하고 합류해서 싸우자 이러니까 나는 조선으로 가야 된다. 난 그래서 당신들하고는 못 간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그 몇 명이 살아남아서 봉오동 전투까지 같이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연해주 일대가 확실하게 적군 지역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한 30명이라고 하는 사실 30명씩 떼서 당시에 그 몇백 명 부대에서 30명씩 보호부대를 만들어서 그 3명인가를 연해주로 돌려보내줬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만약에 요즘 말하는 그렇게 사회주의자였다라고 하면 조선으로 가는 게 아니죠. 적군에 함께해서 싸워야 되겠죠. 근데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 간다. 왜? 난 조선으로 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러시아 너네 적군들 내가 보호해 줄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가슴도 넓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런 형편에 그리고 마지막에 30명이라고 하는 또 보호부대를 딸려서 연해주까지 돌려보낼 정도면 제가 보니까 이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레닌과의 과거의 그 뭐 단독 면담, 뭐 권총을 선물 받았다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스토리들이 누군가가 보면 다 뭔가 새빨간 것처럼 보이겠지만 누군가의 눈에 뭐 부처님 눈에는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돼지 눈에는 다 돼지로 보인단 말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들이 저희가 봐서는 이렇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에 헌신하면서 일관되게 초지일관 살아왔던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꼽히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스토리들이라고 저희는 인식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다 빨개 보이는 거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시 참변 얘기 하나 좀 간단하게 예. 자유시 참변도 국방부에서 뭐 일단은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책을 읽으면 자유시 참변 스토리가 홍범도 장군 위인전 같은데 좀 나와요. 그럼 저도 가슴 아픈 스토리였어요.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봉오동과 청산리 대첩에서 다 이제 이겼어. 그러니까 일제도 가만히 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뭐 무슨 독립군이 막 수만 명이 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여전히 결국 나중에 보니까 연해주에 그 모인 총 병력이 한 2,000명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말 소규모인 거야. 그러니까 일제가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다시 연해주로 이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근데 이제 자유시에 갔는데 이미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소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적군이 최종 승리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전 같으면 이제 약간 무질서가 이제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났고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성립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편제를 좀 갖춰야 되는. 그러니까 무장군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냥 둘 수는 없고 무장 해제하라 그랬지. 예, 뭔가 이제 그 해제와 동시에 뭐였냐면 이제 일종의 부대를 이제 재편하려고 하는. 그리고 너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한인 부대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통합하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유혈 자유시에 들어올라 그러면 이제 무장 해제해라. 네, 싫다고 그러는 파가 있었고 해제한 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통합의 움직임도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 거고 그 그룹이 싫은 그룹이 있는 거고 뭐 이런 맥락들이 이제 서로 엇갈려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유참변의 가만히 내용을 스토리를 잘 보면 이 일단은 독립군 내부에 갈등이 일단 있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적은 숫자라고 저는 이걸 평가절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근데 어떻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참변이면 막 엄청나게 많은 살상이 일어난 것처럼 일단 얘기하는데 당시 이거는 좌우 연구자들 모두 합산 데이터를 보면 한 30명 정도 내외. 그러니까 전체가 2,000명 정도였으니까 사실은 아주 큰 뭐 비중은 아니었다. 이거 하나. 또 하나 소리는 일단 홍보표 장군 자체가 이 당시에 자유시에 없었다. 맞아요. 자유시에 다른 지역에 있었다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피눈물을 흘렸다는 예를 들면 이 스토리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 재판으로 들어갈 수 그렇죠. 있었지. 근데 이제 재판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표 장군은 이 당시 위상이 어땠겠습니까? 당시로서는 뭐 그렇죠. 최고의 대단하죠. 위상인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재판관 제 재판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 놓고 봐도 결국은 이제 권위자를 앉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스템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그 재판에 이제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끝에 나중에 결과를 보면 대부분 뭐 예를 들면 실제로 뭐 어떤 뭐 예를 들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대부분 많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스토리가 나오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세 번째 장군의 삶이 이제 사실은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21년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잖아요. 22년도에 제대를 하세요. 그러면서 협동농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사실 그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1937년도 이제 스탈린 20권을 하고 난 다음에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연해주 일대에 있었던 한인들이 대거 중앙아시아로 이제 쫓겨나는 강제 이주 정책. 본인도 뭐 답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본인도 강제 이주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극장의 건물 관리인의 삶을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극장이 이제 당시 고려인이죠, 이제. 고려인들이 자주 모이는 극장에 이제 건물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동포들을 수시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시기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삶을 마지막에 사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대부분 19년, 20년의 삶을만 보고 한편은 영웅 이렇게만 이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뒤에 후반부의 삶을 놓고 보면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어떻게 노인이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뭐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결국은 소련이라고 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그 지배 체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한인의 모습.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고려인이라는 민족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한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이 동시에 있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모습을 단지 당시에 뭐 대부분 인생 후반부 삶을 가지고 이제 많이 시비를 걸어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홍문호 장군은 그 과거의 기계와 정신을 잃지 않고 또 고려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서 그래서 동상이 세워진 거고 그래서 독소 전쟁에도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이 드신 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이 저는 이거 다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런 시대적인 조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도 있는 거다. 근데 단지 그 당시에 러시아에 살았고 소련에 살았고 뭐 이랬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소련에 살았으니까 그 안에 시스템 체제 안에 뭔가 역할을 맡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니 그 50만이 사는 고려인들 쫓겨나가고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서 이분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럼 일본 제국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한반도 들어와? 그렇죠. 들어올 수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이제 와서 너무 쉽게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유 참. 이거 조사하고 연구하시러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범도의 모든 것. 네. 아까 약간 처음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한일 의병투쟁과 독립군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결한 인물.
일관되게 무장투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독립운동의 기치로 잡은 인물, 아들, 자기의 가족들을 전부 희생시키면서까지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영웅 이런 부분들을 하여간 하찮은 잣대로 후손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찮은 잣대로 얘기하시 마십시오. 함부로. 홍문호 장군이 나르는 호랑이였잖아요. 이놈들아 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네. 자, 오늘 또 우리 이정현 박사님 모시고서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